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심리 및 상담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이제 청소년 상담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6일 날 여러분 중간고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습과 관련해서 6강 1교시 이 첨부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미리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소년 심리와 상담에 대해서 보는데, 이번에 상담의 기초 이해에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상담의 기초 이해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이제 상담의 역사, 그리고 한국 청소년 상담의 의미, 그리고 상담의 유형, 그리고 상담의 기본 원리, 상담자의 자질, 상담자의 윤리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한국 청소년 상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청소년 상담이 논의된 게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이 시작되고 있을 때, 1952년에 미국의 교육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서부터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복지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이 해방되고, 국가 건설을 하고, 이 50년대, 60년대를 거쳐서 이렇게 기초가 됐는데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 사절단들에 의한 이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사업이란 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이제 피바디 대학의 사절단을 포함해서 미국 교육 사절단이 한국에 이제 4번 정도 방문해서 한국의 교육 자체를 이제 52년에서 62년 사이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공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지도와 상담, 각종 심리 검사 방법 등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교육 사절단들이 국내에 와서 유네스코, 여러분 그 유네스코라고 그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웅크라, 이게 이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50년 12월 1일 날 생겼는데 이게 웅크라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57년에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때그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슬러 제도라는 것이 이제 그 1958년, 57년에 이렇게 마련했고 58년에 체계화 시켰는데, 카운슬러 알죠? 여러분 카운슬러는 전문적 조언자, 생활지도사, 이런 이제 카운슬러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고요. 계속 이제 58년, 61년까지 교도교사 양성 강습회를 이렇게 열어서 총 5회에 170명의 교도교사를 배출했고, 그리고 이제 문교부와 중앙교육연구소 공동 주관을 해서 58년 8월에 고등학교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를 개최해서 여기서 청소년 상담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돕게 됐어요. 여러분, 그 교도교사를 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생활지도사 전문 상담교사를 교도교사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용어죠. 근데 생활지도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년대 4.19 혁명 이후에 이제 학생 지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죠. 61년도에는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100명이 전국 중고등학교 카운셀러 연구협회를 설립했습니다. 62년도에 최초로 서울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에서 학생지도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카운셀러 연구협회, 학생지도연구소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 이런 용어들이 이제 쭉 형성되면서 그러한 단체도 형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4년도는 국가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증 규정을 포함해서 전담 교도교사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로 올라온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 각종 형태의 연수와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교육대학교에서 상담 심리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상담교사 1, 2급 자격증 제도가 자격증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70년대 와서 이제 상담교사 1, 2급 자격증이 생겼다는 거죠. 73년도에는 교육법 시행령으로 18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서 교도 주임을 두게 됐다. 생활지도사 선생님 두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업무에서 이제 교도교사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고, 80년대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이것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유해 환경이 증가하게 됐죠.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도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해 환경들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80년대에요. 청소년 일탈과 범죄가 증가했죠. 83년도에 한국 청소년 연맹 상담실이 설치되고, 84년도에는 YMCA 알죠, 여러분?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도 설치됐다. 이러한 센터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85년도에는 34회 유엔 총회에서 국제 청소년회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 교류가 확대되었고요. 85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87년도에는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상담의 법적 근간이 마련되었다. 87년도에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됐다는 거. 그리고 90년대에 체육부에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설치돼서 중앙지도 차원의 청소년 상담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이게 이제 지역까지 확대되고 기관이 구축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했다. 90년대의 특징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인데 현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지도자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어요. 90년대에 일어나서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연수, 학술, 연구, 매체 상담 서비스가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가 개발되고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했고요. 91년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이 기본법이 제정이 91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청소년 상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93년도에 그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청소년 상담 정책기관으로 청소년 대화의 광장을 신설했고요. 90년대 이후에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 크게 활성화됐고 16개 시도 이제 지역사회로 넘어간 거죠.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개정하였고 시군구 시도는 광역시인데 이제 시군구 단위로 더 기초단체로 내려와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 여러분 이제 지역 청소년 상담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청소년 종합상담실을 강화하고자 99년도에 청소년 대화의 광장을 한국청소년 상담원, 현재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한국청소년 상담원으로 99년도는 됐고 2000년대에는 사이버 상담센터도 열게 됐죠. 이게 이제 사이버가 들어오면서 사이버 상담센터가 열게 됐고 2003년도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전문 상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2003년부터요. 2005년에는 청소년 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구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오던 것을 보호서비스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 업무를 포함시켜 운영하게 되었다. 2005년도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더 전담 기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복지가 상당히 강조되죠. 종합상담실이란 이제 일종의 이런 이제 중립적인 용어를 쓰다가 복지센터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고 청소년 관련 상담 전화 및 모바일 상담, 사이버 상담 이런 매체들이 계속 나타나고 현재까지 청소년 상담 1388이 운영하고 있죠. 청소년 상담 1388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은 단순한 이제 심리 상담에서 벗어나서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운영,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 이렇게 복지적인 개념이 공적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가 통합적 아동 청소년 정책을 계획하고 그 관련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도로 이제 넘어갔죠. 그럼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부처를 옮겼습니다. 여성가족부로 옮겼다는 거고, 이러한 이제 변화들을 쭉 살펴보면 되고요. 2012년에는 한국청소년 상담원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 상담을 비롯해서 상담과 복지, 개발원 이런 용어들이 합성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학업 중단, 취약계층, 인터넷 중독 이런 것에 대한 대처하는 기구 개발원이 어떤 그 기능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죠. 상담, 복지, 개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 가출, 폭력,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죠.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기존 청소년 상담 활동에서 위기 청소년 대상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최근 들어서 문제들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죠.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니까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청소년 상담의 역사를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쭉 개관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전국 시도, 광역시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죠, 241개 정도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1388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채널로 상담, 긴급 구조, 활동 정보 제공, 인터넷 중독 치료,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요즘의 모든 체제, 복지 체제가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채팅, 게시판 상담을 통해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죠. 이게 이제 청소년 상담 1388이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전국 236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도 개설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전화 1388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개관했는데 역사는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발전 상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많이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개관을 해봤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 상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상담을 항상 개념을 이제 정의해 보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상담에는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사가 되는 겁니다. 예비 상담사예요.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상담사, 좀 더 나아가면 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의 상담 개념이 있고, 이게 어원적으로는 어떻고, 이론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의 정의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은 카운슬레레,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하지 않지만, 라틴어의 카운슬레레에서 유래됐고요. 이것이 고려하다, 조언받다, 조언을 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상담은 상당히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의미가 많이 이렇게 풍부해졌죠. 우리가 상담하면 심리치료, 태도 변화, 행동 수정, 의사결정, 문제 해결, 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법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러한 것을 이제 상담의 영역으로 이렇게 넓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그렇지만 어떤 것에 대한 상담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담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 태도 변화, 행동 수정, 의사 결정, 문제 해결,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상담이라는 용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나무목, 상자가 나무목과 눈목이 서로 상죠. 서로 상입니다. 그래서 두 그루 나무가 눈을 맞대고 마주하다 이런 뜻으로 어떤 이제 그 서로 마주보는 상태죠. 그리고 담은 말씀 안에다가 이게 태울염을 이렇게 합성어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활발 타오르는 불과 같다, 태운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상담 그러면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한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그 대화가 조력적 면담이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면대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조력적 면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학자별로 상담의 정의도 살펴볼까요? 글라즈라는 학자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 도움을 받는 개방적인 면대면 문제 해결 장면이다. 이게 상담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전문적이고 문제 해결이고 이런 용어들이 다른 학자들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요. 어시퍼너는 학자는 내담자 여기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담자라면 이제 내담자들이 있죠. 내담자 이렇게 방문해서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이게 이제 내담자가 지닌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강점 강화 관점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거나 중요한 생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 여기 전문적이라는 거 빼져 있지만 전문적 반드시 들어가 있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이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그런 것으로 이제 그 내담자의 능력도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50%는. 이장호라는 학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나왔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상담자는 당연히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사고,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내담자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 학습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서로 상담을 그렇게 상당히 넓게 봤죠. 여기서 이제 전문성, 문제 해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심리적인 협력의 과정이 상담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상담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전문적인 상담자 사이의 1대1 관계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대화를 하고 그것을 이제 조력하는 과정이고, 라포라고 해서요,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걸 라포라 합니다. 여러분, 라포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내담자가 성장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해야 되겠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거, 그런 사회 기법을 배우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상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담자의 자기 성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개인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결국 핵심이 뭡니까? 내담자의 자기 성장이에요. 물로 데려가죠, 소를. 소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소가 결국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개념을 볼까요? 청소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청소년의 심리 및 상담이란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긍정적인 차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도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청소년의 발달 과정상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특징이 있고 거기에 과업이 있고 거기에 사회복지적인 문제와 연계하는 연관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자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 발달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환경 속의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의 대상은 청소년 자신이죠. 근데 청소년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 관련이라는 사람들,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부모, 교사, 청소년 지도사, 심지어 청소년 지도사도 관련인이죠. 그리고 그 기관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가정부터 생각하면 청소년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청소년 고용, 만약 일한다면 청소년 고용업체, 청소년 수용기관, 그리고 청소년 봉사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모두가 다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신적 질병 치료, 정신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은 여러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 질병을 또 예방하거나 건전한 발달 과업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의 용어를 이제 두 개, 성장과 발달인데 그 발달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겠죠. 어떤 결국 청소년이 발달하도록, 우리가 청소년이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청소년 상담을 이제 우리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상담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자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다양성이 좀 더 성인 상담보다 더 다양하죠. 다양한 방향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일반 상담과는 달리 포괄적 접근이 한다는 거죠. 아까 다양한 접근, 포괄적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내담자의 고유한 발달적 환경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차별화된 다양한 접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춤형 접근을 한다는 거죠. 왜 청소년은 좀 더 발달적 환경적 특성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청소년은 좀 더 빠른 성장, 신체적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혼란을 더 겪기도 하고 또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구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그리고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접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차별화된 다양한 접근을 하자. 포괄적인 접근도 하고. 그래서 성인 상담이나 일반 상담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한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관련인도 있어요. 청소년 관련 기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으로 해서 여기 전문적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전문적인 상담자 및 상담자하고 대면 또 비대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직면하는 문제 해결, 새로운 학습, 그리고 바람직한 발달, 인간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 이게 이제 청소년 내담자도 그렇지만 상담자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상담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상담의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분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는 대면 상담 가장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마주보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이죠. 서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언어로 대화를 하죠, 주로. 그러나 대면 면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직접 소통한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사회와 문명을 만들고 사는 고등동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등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적 동물이니까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는 토론과 토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싸우자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성장과 회복도 중요하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의 깊은 말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죠. 관찰이라는 건 여러분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세히 보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내용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정보, 비언어적 정보 간에 불일치한 면도 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라포가 형성돼서 진정으로 얘기하는 말인지 겉핥기식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매체 방법을 따른 이제 보면 전화 상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당한 많은 이제 상담 기관에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이제 또 청소년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전화 상담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아까 1388이 있었죠. 그 운영하고 있고 2020년 청소년 전화 1388 상담 건수가 42만 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주된 상담의 주제가 정보 제공, 대인관계, 그리고 정신건강, 학업 진로 순이다. 이 부분도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이제 전화 상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전화 상담의 장점은 뭘까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필요할 때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위기 상황, 특히 위기 상황 때 내담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익명성이 있죠. 익명성,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의 비밀 보장이 잘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전화 상담이 적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상담을 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한계점도 있겠죠. 그 문제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담자의 적극성과 그러니까 동기가 요구되겠죠. 그리고 또 내담자가 한 차례만 전화하고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은 자살, 가출, 폭력 등 위기 개입을 할 수 있고 진로, 성, 그리고 학업 등의 각종 정보 제공을 하고 특정한 요구와 문제에 대해서 면접 상담의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매체 상담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사이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가상, 공상 이게 사이버인데 컴퓨터로 연결된 네트워크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이버. 의사소통의 매개 수단으로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하죠. 인터넷은 사이버의 문제하고 거의 같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을 인터넷이라 하죠. 오늘날 인터넷을 사용해서 사이버 상담이 이제 매우 유용한 상담 접근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접근성이 높겠죠. 그런데 내담자의 객관화, 익명성, 어떤 과정의 용이함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 상담에서 여러분 보면 그 면접 상담과 달리 문자로만 의사소통하죠. 사이버에서는 계속 문자로만 하기 때문에 대면에서는 특징적인 비언어적 단서들, 표정, 눈빛, 목소리, 행동, 몸짓, 자세 등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여기 사이버 상담에서는 이러한 어떤 정보는 얻어낼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깊은 정서적 체험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고 조언 위주의 상담에 결국은 그치게 되는 거죠. 본래의 상담의 깊이와 장점을 충분히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의 한계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 이제 상담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개인 상담이 있죠. 개인 상담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당면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전문적인 상담자와 1대1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대체로 유증하거나 복잡한 문제, 내담자와 주변 특정인의 신상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개인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그 발언하는 것에 심한 공포와 불안이 있는 내담자는 1대1 상담, 개인 상담을 원하겠죠. 내담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담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담자가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언어적 표현은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상황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장점인데 여러분 관찰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상세하게 보는 겁니다. 전문적인, 여기 나왔죠. 전문적인 여러분 지식과 기술, 그 적용 경험을 가지고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 양식을 증진시킨다. 이게 우리가 전문적인 이란 말을 여러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모든 학문도 그래요. 여러분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뭘까요? 지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이론적인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험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방법, 기술, 방법 기술을 말하는 거, 절차,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기술을 배웠으면 적용해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적용해야 돼요. 그걸 의료에서는 임상이라 하죠. 현장에 적용하는 경험을 가진 게 이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가 됐다. 그럼 내담자로 하여금, 여기 하여금이 중요하죠. 하여금 내담자가 변해야 돼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통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럼 의사결정 능력도 상당히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행동 양식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행동 양식을 증식시킨다. 이게 이제 성장과 발전인데 그 발전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장과 정신적 성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 앞에 노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 내담자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상담자의 부담도 따르는 게 개인 상담.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상담의 형태죠. 개인 상담의 특징을 보면 비밀 보장이 되죠. 그리고 인간적인 접촉을 하고 심층적 이해가 되죠. 이게 라포가 형성되고 심층적 접근을 하고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대면한다는 거죠. 개인 상담은 내담자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해주기보다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영화 굿윌 헌팅을 본 분도 있을 텐데 영화 굿윌 헌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주 느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상담은 상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담자로 하여금 이게 중요하죠.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도 내담자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또 이해를 자기와 자기 주변의 통찰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개인 상담의 특징을 여러분 이제 보고 있는데 개인 상담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감정, 태도, 사고 등을 언어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개인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사교적 대화, 충고, 훈화 등과 다르죠. 장기간에 걸쳐서 상담 목표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개인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요? 내담자의 발달이다.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다. 성장과 발달이다. 이거 또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다. 왜? 어떤 강점을 강화해서 그 어떤 의사결정 능력을 스스로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도 해줘야 됩니다. 개인 상담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볼까요? 개인 상담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 누가요? 여러분과 같은 상담자가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상담의 끝입니다. 상담할 수가 없어요. 상담자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요. 상담자는 인간에 대한 성숙한 태도와 내면 세계에 대해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감수성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어떤 태도일까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수성, 민감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배려를 넘어서 함께하고 공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를 열거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존중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칸트가 인간 목적 공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낱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칸트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칸트의 인간 목적 공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에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해석하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 자체, 인간의 그 자체를 목적적으로 취급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개인 상담자 아니면 또 나아가서 그냥 상담자들은 반드시 이런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단 상담을 볼까요? 형태에서 집단 상담은 집단의 응집력, 여러분 치료적 분위기, 이렇게 상호 이해를 촉진하죠. 그래서 긍정적 변화를 모색합니다. 집단으로 상담하면요, 좋은 점이 상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로 활용합니다. 다른 참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도움을 특히 받는다는 거,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공하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해보면 그러한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본인들끼리 내담자들끼리의 이런 상호작용이 상당히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가족 상담이 되기도 하겠죠. 집단 상담은 내담자가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 이런 내담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유용합니다.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유용하겠죠. 타인에 대한 배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술, 자신감의 부족, 자기 개방에 대한 취약한 내담자, 이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인과의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것을 사회기술이라 하잖아요. 내담자들은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반응을 집단 내에서 시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계속 경험하면서 자신을 반추해 봅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에 타인들과 조화롭게 어우르고 흥미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청소년 시기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과 타인과의 어떤 그 관계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분 상담의 형태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이는데 집단 상담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죠. 청소년기나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기와 비슷한 동년배,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함께 상호 간의 대화를 속에서 어떤 것을 위로받고 또 어떤 실제적인 조언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내담자 상호 간의 어떤 이런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상담사들이 주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전문 상담사들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내담자들끼리의 위로와 격려가 좀 더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러한 기대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과 다른 집단 상담의 특징을 볼까요? 참여자를 대하는 태도나 방법을 즉시 시도하고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라포가 더 형성이 잘 된다는 거죠. 내담자들끼리. 참여자들이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주고받는 관계. 이게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 남이 도움을 주는 건 내가 수용했구나 하는 그런 경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집단 상담의 상담자는 개인 상담보다 복합적인 과제를 얻게 되는 거죠. 집단 상담 상담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내담자가 스스로를 통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참여자의 발언이 다른 참여자 및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예의주시하는 게 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해야 되겠죠. 저 내담자들끼리는 이러이러한 상호작용을 하고 상당히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걸 좀 더 잘 되는 부분들은 더 유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조력 수단을 따른 분류를 해볼까요? 서신 상담이 있습니다. 편지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건데, 글을 통해서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내담자하고 편지로 서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교도소 등 특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대면도 비대면도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보통 편지를 사용합니다. 조력 수단이니까 놀이 치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문적 치료자, 여기서 치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상담자이자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가 또 나오죠. 역할의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놀이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죠. 미술 치료도 있습니다. 그림,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미술 매체를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런 미술 치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 치료도 있죠. 여러분 이제 음악을 활용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활동인데 즉흥 연주, 적극적인 음악 감상과 상상, 창작과 작곡, 노래 만들기, 악기 연주와 합창, 합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담자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음악 치료다. 독서 치료도 있어요. 내담자가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독서 자료를 활용해서 토론도 해보고 글쓰기도 하고 미술 그림을도 표현해보고 역할극 특히 역할극 같은 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서치료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원예 치료인데 이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치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식물을 활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고 내담자의 회복을 돕는 건데 여기 이제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이제 약물 투여나 수술 없이 여러분 이제 경작을 하기 위해서요. 시골에서 살아보면 어떤 그 땅을 밟고 씨를 뿌리고 정성을 키워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활짝 핀 꽃이나 어떤 열매, 과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기쁨과 희열이 넘치죠. 그 과정은 상당히 고돼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이제 그 과정도 소중해지고 기쁨과 나도 뭔가를 했다 하는 그리고 거기와 어떤 그 굉장히 깊은 친밀감을 생깁니다. 그래서 원예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사이코 드라마라고 해서 여러분 정신 어떤 드람이라는 의미가 저항을 극복하는 행동 이것을 합성어인데 우리가 어떤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문제를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드라마 자체가 드라마틱한 것이 자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거고 내담자가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직접 표현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를 이용한 것도 있고 이야기 치료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야기 치료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이야기인데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도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겪었다 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를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과거의 일이나 생각을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을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건의 시간적 나열을 줄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줄거리를 쭉 자기를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언어가 자기가 자기를 얘기를 하게 되죠. 자기의 과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러한 이제 과정을 이야기 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분 오늘 상담과 상담의 유형에 대해서 1교시에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1교시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